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비엔날레에 와 있습니다. 1995년 경계를 넘어란 주제로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가 금년으로 14회째 28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덕경에 나오는 유약어수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란 주제로 79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은 1관부터 5관까지의 전시 관람을 특별히 박민정 도슨트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저희 광주 비엔날레 주제는 혹시 모두 아시고 오셨나요? 깃발이 나부낀 거 많이 보셨죠?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경의 유약어수에서 차용되었던 겁니다. 이건 물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천천히 젖어들었고 그 부드럽게 변한 물성을 본질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비엔날레 이숙경 예술감독님은 전 세계의 이슈들을 이런 전시를 통해서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이번 비엔날레를 전시를 각 관에는 소주제가 있는데 이번 5관에서는 들어서며입니다. 이것은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전시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작가 한 분만이 이 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매우 어두워요. 천천히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영상을 저쪽 앞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엉덩이는 우리의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라는 주제의 물을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블레베즈웨 시완이 작가의 작품 영원 강림이라는 작품입니다. 대자연에서 영적인 에너지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치유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작가는요 상고마입니다. 상고마라는 게 뭐냐면요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에서 영적 치료를 하는 치료사를 우리 상고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상고마로서 자신은 이렇게 예술 작품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6명의 퍼포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6명의 퍼포머들은 숲이나 이런 강, 이런 대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블레베즈웨 시완이 작가는요 우리 현 사회에는 이런 자연과의 조화가 깨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자연의 이 영적인 그 에너지를 우리 인간과 또 조상의 영들이 함께 치유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곳에 밧줄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탯줄을 잘라서 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 땅과 함께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이 작품은요. 바로 씻긴 곳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씻긴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망자가 이승리에서 켜놓은 목판화 작품을 보실 텐데요. 저희 2관의 소주제 혹시 보셨나요? 은은한 강륜이라고 적혀있죠. 5.18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사진들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강주 블루밍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스피커예요.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처럼 들리세요? 마당. 맞아요. 마당극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초상화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자 리센바움 같은 작가는요,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예요. 특히 이런 초상화의 거대한 초상화를 그리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또 강주에 도착하였고, 강주에서 이 신명이라는 놀이패 극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은요 1980년 5.18 이후 2년 후에 생겨난 놀이패인데요, 이분들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해서 마당글을 펼치는 배우들이에요. 보니까 어떤 게 좀 다른 모습이 보이시지 않나요? 일상적인 저희들의 사진 같은데 무언가 달라진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마치 이모티콘의 모습처럼 여기에 얼굴을 모두 가려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사생활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작가는 레리 안치아퐁이라는 작가인데요, 가나의 영국인 작가예요. 이분은 흑인이세요. 그러면 이 이모티콘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흑인들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바로 검은색의 입술이 두터운 그 흑인들을 비하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인종차별을 받았던 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내포시켰고요. 작가는요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조각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엄정순 작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조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코끼리처럼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는 코끼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 대형으로 만들어 온 작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에서 저 분홍색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여기 터치존입니다. 네,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순 작가의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작가는 두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스토리텔링에서 시작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반도에 첫 번째 촉끼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매모호하죠.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태조 11년에 한반도의 촉끼리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코끼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너무 힘겨웠다고 해요. 그리고 형상도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한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러 왔는데 코끼리의 뒷발에 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코끼리는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코끼리가 말이죠. 그래서 저기 전라도 제일 끝 장도라는 섬에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코끼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매일 울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척해진 코끼리를 보고 임금이 다시 육지로 거둬들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계속해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이 한반도에 온 첫 번째 코끼리와 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이 공간은요 크리스티 썬킴 작가의 작품이에요. 작가는 작가의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작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 출신입니다. 이 시각화되어 있는 이 작품은요 바로 미국의 수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혹시 수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 나라의 지역마다 또 수화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군요. 전 처음 알았는데요. 수화에도 사투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미국의 수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수화 중에서도 1, 2, 3, 4, 5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 센트라고 쓰여 있고요. 그 태국 사회의 폭력적인 것들을 신문이나 기사들, 잡지들 그것들을 오려서 이 작품 속에 내포시켰습니다. 혹시 여기서 비릿한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신가요? 작가가 의도한 건데 그 비릿한 냄새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이 작품은요 생선 말림용 매트입니다. 이것은 사바의 판자촌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예요. 이 매트에 생선을 직접 말린다고 해요. 실제 자신들이
매트의 생선을 말렸던 것을 모두 걷어와 수거해서 지금 이런 그 비닐 같은 것으로 많이 엮어놨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기 올라오실 때 보셨나요? 저 영상 바다의 해양의 쓰레기죠. 그 사바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들을 이 작품 속에 담아 놓았고요. 이 작가 이일한 작가는 우리나라 작가는 아니고요. 사바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런 여성 공동체들의 삶에서 그들을 투영하는 그런 작품을 이 공간에 전시하였고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 냄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무 화학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삼관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소주제 보셨나요? 조상의 목소리. 맞아요. 조상의 목소리입니다. 조상의 목소리라 하니까 무언가 영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오래된 관습이나 이런 풍습, 의식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자신들의 겪었던 그런 의식들을 재해석해 놓은 그런 전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바로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작가의 작품이 벽면에 3개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처럼 보이세요? 이 작품이? 잘 모르겠죠. 그걸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근데 부족들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하면 아시겠어요? 부족. 그 나라의 부족을 나타냈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사냥했을 때 입었었던 그들의 옷에서 차용한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네? 타포. 네, 맛있죠. 또 다른 건 뭐 유물 같은 거는 생각 안 나시나요? 여러분, 피라미드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이집트만 생각하시죠. 근데 멕시코에도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보시면 마치 유물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네,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유물처럼 보이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런 세밀한 그런 정교한 그 유물들을 같이 자신이 직접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작가는 이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송이 3예요. 이 송이 작품을 살짝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무엇이 걸려 있나요? 계란? 네, 너무 가까이서 가시지는 마시고요. 발견한 거 없으신가요? 인형 같아요? 네, 좀 비슷하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뭘로 감겨있죠? 이건 뭘까요? 그 당시 노예가 되었던 그분들의 조상들을 엮어놓은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식민지대 때 자신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60명을 소 한 마리 취급을 했대요. 사람을 가리켜서요.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조상들의 트라우마, 조상들의 안타까움, 그들에게 기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요. 먼저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작가는 이 콧뚜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송이의 소리를 막 울립니다. 이 소리는 그 죽었던 그분들의 영혼을 불러오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거는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는 총 위에까지 포함해서 12개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가는 또 이 뚜껑 달린 것 있죠. 이곳을 열어보면 열매처럼 열매의 씨앗을 까놓은 그 껍질을 말려놓은 것을 양쪽 발목에 착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자기 자체를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어떻게 입김을 부냐면 바로 여기 구멍들 보이시나요? 도자기에 거기에 작가의 입김을 불어서 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작품이 전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베티 머플러라는 작가인데요. 호주 작가예요. 이 작가가 원래는 우리 첫 번째 관 블레베즈웨 시완이 영상을 보셨죠? 그분이 영적 치유를 하는 상고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셨나요? 이 작가는 호주의 영적 치료사인 은강칼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은강칼의 역할은요, 바로 그들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작가는 이 작품에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이 작품 속에 넣었다고 해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노예 마르티네즈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했듯이 지금 이 작품 보시면 뭐처럼 보이세요? 네, 갑자기 돌이 있고 돌 위에 과일과 야채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추석 설날에도 많이 이런 한글을 하고요. 성묘를 드릴 때도 이런 표현을 차례죠, 차례. 예. 이번은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를 감사의 표현을 하는 표현인데요. 이 안쪽으로 살짝씩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처음 전시가 됐을 때 이 과일 향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 공간만 오면 아주 달콤한 향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에드가 칼렐은요, 과테말라 작가인데요. 작가의 부족은 케츠켈족이라고 해요. 이 케츠켈족은 마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의식을 취할 때 우리나라랑 저희 비슷하더라고요. 향을 먼저 피운다고 합니다. 향을 먼저 피우고 우리는 제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돌을 사용해서 이 돌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과일과 야채를 이곳에 올리고 조상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벽면에 보이는 저 집은 할머니랑 함께 생활하였던 그 공간을 그려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 캐치콜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의 직조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저희가 그 작가들 4명이서 만들어 놓은 그룹인데요. 이 작가들은 이 기둥들을 이용해서 직접 강주에 와서 이 직조의 형식을 전통의 방식으로 짜 놓았다고 합니다.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장지아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번 강주 비엔날레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 놓은 콜라주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총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콜라주 작품에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영어로요. 안타깝지만. 네. 이 첫 번째 작품은 추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쓰여 있는 이 단어와 또 이미지들을 합성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커튼 사이에 있는 작품 때문에 이 작품이 나왔는데요. 그럼 우린 커튼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지아 작가의 아름다운 도구들이라는 작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 몇 개의 도구들이 있나요? 콜라주 작품이 12개라고 말씀드렸죠. 이 작품 또한 12개예요. 저기에 있는 콜라주 작품과 이 설치 작품이 12개 똑같죠?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작품에 보시면 깃털도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도 보이시나요? 바퀴 보이시나요? 네, 다양한 바퀴들의 깃털을 장착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죠? 안장이 있어요.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4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미 발표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구들 3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퍼포먼스의 한 형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왜 이 작가가 바퀴를 사용했냐면 바퀴가 노동의 하나의 도구이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브레이킹 힐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이게 고문의 형태였다는 거 혹시 바퀴가 고문의 형태였다는 거 짐작이 안 가시죠? 이 바퀴에 사람을 묶어요. 그리고 망치 같은 것을 가져와서 사람의 뼈를 때립니다. 네, 그런 고문의 한 형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는 1950년대에 사용되었던 그런 바퀴들을 수집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집해서 바로 이 아름다운 도구들이라는 3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12명의 퍼포먼스들이 이 안장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퍼포머들은 이 바퀴를 돌립니다. 그럴 때 돌릴 때 지금 이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충북 음성의 노동요의 한 형태인데요. 이건 중세시대 때 금지되었던 프리지안 음계를 함께 합성했어요. 그래서 2개의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이 바퀴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퀴를 돌린다는 건 무엇이죠? 노동을 한다는, 우리가 육체적 노동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깃털이 있죠. 그리고 이 깃털을 돌리게 되면 깃털이 어디를 스칠까요? 여성의 음부를 스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노동이 성적인 희열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를 작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그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사회를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그런 형태의 작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머들이 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이 안장 위에는요 큐빅이 달려 있어요. 근데 큐빅이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보았던 저 콜라주의 글씨, 추종자라는 글씨들이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추종자, 땀, 뼈, 이것이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안장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고통을 느끼겠죠. 그 큐빅이 엉덩이를 찌르면서. 그런데 그런 고통들이 어떻게 보면 성적 희열이라는 그런 걸로 시그니처처럼 마치 우리의 엉덩이에 표현되는 마크처럼 표현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시면 10대 청소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연극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 작품은 고이즈미 메이로 일본인 작가고요. 삶의 극장이라는 고려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삶의 극장이죠. 이 작품은요 작가가 작년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강주를 방문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강주에 혹시 고려인 마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시고 계시네요. 고려인 마을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셨나요? 네, 우리 고려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말하죠? 1930년 스탈린에 의해서 조소인들이 러시아 극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려인들이 바로 강주 월곡동에 정착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 강주에서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15명을 데리고 이렇게 연극이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해요. 1박 2일 동안. 왜 작가는 이렇게 1박 2일 동안 이런 연극이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냐면요. 바로 니콜라이 에브리네이 노프라는 그 러시아 극작가가 있어요. 그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연극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인들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고려 극장이라는 것을 그 당시 1942년도에 만드셨다고 해요. 그냥 인공 폭포 같죠? 네. 근데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비밀스러운 게 있죠. 왜 이 공간을 그린 스크린으로 이용했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TV에서 보면 여러분 마치 내가 하늘을 공중을 날고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 이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잖아요. 특수 효과를 위해서. 그럼 만약에 이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자연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인공적인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이요? 진짜요? 저는 자연일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것은 작가가 자연이냐, 비자연이냐,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두고 이런 애매모호한 작품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역사적인 것들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적이냐면 작가는 이런 전시를 할 때 그 지역에 돌과 자갈, 물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돌과 자갈은 우리 강주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모두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 전시를 한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네, 유물을 벽에 막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이 공간이 마치 박물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도자기들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실 것 같죠? 작가는 그걸 의도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마치 박물관처럼인데요. 작가는 주로 도자기를 보아요. 그 영향은 바로 삼촌의 영향이었어요. 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도자기를 잘 다루는 장인이셨고요. 그 기술을 배워서 작가는 송나라 때부터 유명한 장동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도자기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수시기도 하거든요. 또 이 작가의 작품이 여러분 무각사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무각사에 가셔서,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바다에 가서 자신의 작품에 영감을 준 게 있었어요. 지금 이 공간에는 총 4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작품,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산처럼 보이세요? 그래요. 작가는요, 바다의 소리를 이 작품에 표현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바다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작품에 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고, 이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했으니까 한지에 먹과 물을 사용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작품에 먹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작품 그리고 말리고, 두 번째 먹물 2방울 떨어뜨려서 그리고 말리고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물시리즈예요. 그런데 작가가 뒤집어서 한번 봤대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마운틴이 됩니다. 이 마운틴을 통해서 작가는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작가가 한지로 불을 태워요. 근데 왜 불을 태우냐면 이걸 잘라서 불을 태우는데요. 작가가 밀라노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초 폰테나라는 그 현대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캔버스를 찢는 것을 보셨대요. 그래서 내 작품도 한번 한지를 찢어볼까를 하셨고, 그 한지를 일일이 조각을 내셔서 그 끝을 향초와 향불을 이용해서 그것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품이에요. 이게 바로 타임레스라는 작품이고요. 보셨죠? 그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네네, 인어 모양. 근데 그건 네온으로 작성했죠. 저 위에도 네온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네온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간판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저는 네온 하면 누가 생각나요? 빛나래가 생각나요. 나래바. 근데 진짜 연관이 있어요. 이 작가는 쿠마신 버만이라는 작가인데요. 작가가 우리나라에 오병철이라는 네온 작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박나래 라렛바를 만든 작가예요. 네, 그걸 만드신 그분과 함께 협업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작가는 인도계의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인도 사람이라서 힌두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품에서 보시면 마치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죠. 그런데 아빠가 그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였을 때 아빠는 그 재봉 기술을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다고 해요. 근데 영국에 가서 인종적인 차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무엇을 하셨냐면, 여기 아이스크림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벤입니다. 아빠가 일을 했었던 그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작품에 투영시켰던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인종차별적인 모습이나, 이 작가는 여성 작가이거든요. 여성들의 차별받은 그런 것들을 이 작품 속에 내포시켰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저희 비엔날레 전시가 79명의 작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본전시 위에도 각 포지션에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 팔각정 혹시 아시나요? 팔각정에는 음악을 작곡하는 판다이징의 음악이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중해공원을 내려다보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국립강주박물관, 또 호랑가시나 아트폴리곤 양림동 아시나요? 거기에서도 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공간 집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고, 이 5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9개 전시가 또 있습니다. 각 국제관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꼭 관람해 보시고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그 책자 꼭 받아서 거기서 다 투어해 보셨으면 거기 다 무료예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4회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 현장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내린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미술시는 이렇게 주제를 가진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그리고 각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전시를 이끌어가는 미술관 전시, 그리고 미술작품의 거래를 주로 하는 미술시장의 전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첨단을 걷고 있는 비엔날레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영상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